지난 주말 한인 의류업체가 모여있는 다운타운 의류지구에서 절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절도범들은 의류업체가 모여있는 쇼핑몰에 침입한 이후 벽을 뚫고 15개 업소에 터널을 만들어 현금과 물건을 강탈해 갔습니다. 최근 LA 부촌의 주거 침입 강절도 사건이 급증하면서 LAPD는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인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범죄 신고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LA 한인회가 오는 29일 LAPD를 초청해 세미나를 갖습니다. 레던드 비치 파킹 미터기에 가짜 QR코드를 이용한 사기 행각이 적발돼 경찰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인타운 동쪽에 있어 한인들도 많이 찾는 랭거스 델리가 지역 범죄와 노숙자 문제 때문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식품의약국이 최신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새 백신이 이번 주부터 공급됩니다. 캘리포니아 45지구 연방하원 미셸 바스틸 의원과 경쟁 상대인 데렉 트렌 후보가 민감한 사안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으로 10주간의 선거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다음 달 10일 예정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최 방송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면서 토론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을 GDP 대비 3%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도 방위비 협상 중인 가운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불법 이민자 구제 정책에 반기를 들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일단 해당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새 전기차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환경 허가 재검토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기업 공개 시장이 최근 증시 폭락 등으로 인해서 냉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려던 탈북자 10여 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통일부는 자유의사에 반한 강제 북송은 안 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대통령실에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로 한 경기에서 두 팀 소속으로 뛴 선수가 탄생했습니다. 트레이드가 만들어낸 기록입니다. 다저스가 오늘부터 볼티모어와 주중 3연전을 시작합니다. 선두 수성과 오타니의 50-50 도전으로 다저스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까지 오늘 맑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날 최고 기온은 8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한우리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시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라디오솔 모닝 뉴스 2부입니다. 1부에 소식 전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놀라셨죠. 야, 이제 이런 범죄가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발전하는구나 충격받으셨습니다. 보통 벽과 벽 사이는 드라이월이라고 그러죠. 예, 석고보드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냥 너무나 화가 나서 벽을 치면 뚫려요. 네, 그렇게 사업체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말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트의 한 몰에서 절도범이 한 가게의 자물쇠를 끊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벽을 뚫어서 옆으로 지붕을 뚫어서 옆으로 무려 15개 매장에 절도 피해를 입히는, 그런 영화에서만 보는 이런 절도 행각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사흘 동안에 걸쳐 새벽 시간을 틈타 절도범들이 15개 매장 업소를 뚫고 현금, 물건 모두 강탈해가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트의 샌페드로와 피코 선상에 위치한 매장 15개가 지난 주말 동안 절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업소 주변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한인에 따르면
절도범들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 연이어서 사흘 동안 새벽 시간을 이용해 패션 디스트릭트 업소들을 상대로 매장 내부의 벽면을 뚫는 방법으로 옆 매장으로 이동해가면서 절도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절도범은 한 가게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뒤 벽을 뚫고 옆 가게로 침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매장하고 매장 사이에 이 벽이 그러니까 튼튼하지 않은 재질이니까 이렇게 뭐 망치로 깬다든지 하면은 속고보드니까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들어갈 만한 큰 그 벽을 뚫어가지고 여기서 또 훔치고 또 옆에를 뚫어서 또 옆집 가서 또 훔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만 한 거죠. 범행은 4일 동안에 걸쳐서 벌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새벽,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 새벽, 그리고 일요일 밤에서 월요일 새벽 시간에 저질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업소는 26일 문을 열면서 피해를 입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에 일단 1차로 털은 것 같아요. 토요일 날은 장사를 하니까 얘네가 철수를 했다가 토요일 날 또 저녁에서 일요일 날 오전까지 비어있는 데스를 골라서 이렇게 털은 것 같고, 그리고 일요일 날 저녁에서 오늘 새벽까지 또 와가지고 또 털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번에 피해를 입은 매장 중에는 한인 운영 매장도 포함되어 있는데 절도범들은 매장에 보관 중인 현금을 비롯해 매장 안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피해 매장 업주들은 26일 업소 주변을 지나가는 경찰관을 붙잡고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업소가 입주해 있던 건물 관리인은 지난 24일 최초 피해 신고를 접수받았으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요일 새벽 2시쯤에 알람이 울려서 건물 매니저한테 연락을 했대요. 알람이 울려가지고 그랬는데 그 이제 건물 매니저하고 건물 측에서는 테넌트들한테 연락을 안 한 것 같아요. 저희도 연락을 받지 못했으니까. 만약에 그때 연락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토요일 날 저희가 주말에 나와서 어떻게 했으면. 피해 업소들은 절도범들이 벽을 뚫어 아수라장이 된 사건 현장을 정리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절도범들이 훔친 현금이나 물건으로 인한 재산 피해도 문제지만 업소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벽을 뚫어 놓아 매장 보수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재정적인 피해도 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 LA 부촌에서 주거 침입 강절도가 빈발하면서 LAPD가 지역 주민들에게 강절도 주의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최근에 발생한 주거 침입 절도 사건은 지난 24일 베레어 지역 로스코메어 로드에 위치한 주택을 겨냥한 사건으로 복면을 쓴 용의자들이 주거 침입 강도 행각을 벌이려 했습니다. 주거 침입을 위해 각종 도구로 무장한 용의자 6명이 강도 행각에 가담했지만 LAPD 경관들이 출동하자 도주했습니다. 지난주 23일 밤 10시에는 브렌트우드 지역에서 남성 2명이 300블락 사우스 번디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 침입한 후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또 다른 브렌트우드 지역 주택도 이달 초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샌비센테 블루바드에 위치한 한 주택에 절도범들이 침입했습니다. 절도범이 집안에 침입할 당시 주민들이 집안에 있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지난 8일에는 베레어의 주택에 강도범이 침입했으며 물건을 훔쳐갔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웨스트 LA 지역 부촌에 침입한 강절도범들은 대부분 2인조에서 4인조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에서 보석이나 현금, 핸드백 등 값나가는 물건들을 훔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귀중품이 보관된 방으로 곧장 들어가 물건을 뒤지고 그동안 다른 일행이 망보는 역할을 하면서 집 밖에 도주 차량을 대기해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이용하는 도주 차량은 자동차 딜러 번호판이 달린 렌트카 혹은 도난당한 차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와이파이 제머를 이용해 주거용 보안 카메라 작동을 방해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주거 침입 강절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 안전한 미닫이 유리문을 설치할 것, 금고를 볼트로 잠그고 GPS 추적기를 설치할 것, 이웃과 정보를 공유할 것, 동네에 떠있는 드론을 조심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레돈드 비치 많이들 가시죠? 레돈드 비치 주차 타워도 있지만 주차 파킹 미터기를 이용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레돈드 비치 파킹 미터에 가짜 QR코드를 이용한 사기 행각이 적발돼 경찰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곳곳이 지뢰밭이 있네요. 사기성 QR코드는 에스플라네이드와 리베라 빌리지 150개 파킹 미터기에서 발견됐습니다.
레돈도 비치시는 파크모빌과 페이바이폰 두 군데 업체와 계약을 맺고 파킹 미터를 운영하는데 사기꾼이 사용한 가짜 QR코드는 진짜 QR코드보다 사이즈가 훨씬 컸다라고 밝혔는데 일반인들은 보면 몰라요. 가짜 QR코드를 스캔하면 사기성 웹사이트로 넘겨지며 이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로케이션과 페이먼트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페이먼트 정보, 신용카드 정보죠. 경찰은 일단 가짜 QR코드 스티커를 모두 제거했는데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가짜 QR코드를 찍어서 넘어가는 웹사이트 진짜와 거의 똑같습니다. 비치에 가면서 2시간 정도 주차한다. QR코드 찍고 주차비 뭐 한 10불 정도 내는데 이거 유심히 웹사이트 본다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참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가짜 QR코드 사기를 피해를 당한 주민들은 레돈도 경찰에 연락할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랭거스 델리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랭거스 델리가 어제 하루 종일 LA타임즈에 보도되면서 화제가 됐고 주요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요. 랭거스 델리 안에 주요 뉴스에 나온 손님들 절반 이상이 한인분들이셨습니다. 네, 반갑더라고요. 네. 이 랭거스 델리 70년이 넘은 유명 델리입니다. 한인타운 동쪽에 있어서 한인분들도 상당히 많이 찾는 델리입니다. 야, 거기 빵 맛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 랭거스 델리가 팬데믹 이후 심화되는 지역범죄 그리고 노숙제 문제 때문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랭거스는 칠가와 알바로드에 위치한 델리로 인기 메뉴 파스트라미 샌드위치로 한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77년 역사를 지닌 LA의 유명 식당입니다. 업소 주인인 79살의 랭거스 씨는 거의 평생을 이 델리 주변에서 성장하고 업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지역에서 강철도 행각이 부쩍 늘어나 공공안전이 악화된 데다 인근 메가더 공원과 웨스트레이크 메가더 지하철역이 범죄와 마약 거래에 온상이 되고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들이 주변에 진을 치면서 영업 환경이 악화돼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소 주변에 노숙자들이나 불황자들이 꼬이고 길거리에서 마약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면서 마약에 중독돼 좀비처럼 된 사람들이 진을 치면서 매장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LA 시내에서 운영이 합법화된 노점상들이 업소 주변의 보도를 꽉 메우고 있는 것도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리가 비워져 있어야 할 빨간색 보도블락까지 노점상들이 점령하면서 무법지대가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랭거스 델리의 매출은 3분의 1로 급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장 영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넘버원 이슈는 치안 강화라고 지적했습니다. 랭거스 씨는 LA 시당국에 이 지역 경찰 순찰을 강화하고 거리 청소 등을 줄곧 요청해오고 있지만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업소 문을 닫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단 랭거스뿐만 아니라 타운 내 요식업소들도 팬데믹 이후에 늘어난 강철도 행각과 노숙자 문제로 저녁 시간 매장을 찾는 손님들이 상당폭 줄었다며 치안 부재와 노숙자 문제가 매장 영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습 먹튀범 때문에 현상금까지 내걸었던 페어팩스 한인식당에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틱톡 스타가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객이 급증하는 뭐 희한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 화제됐던 소식들 이은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상습 먹튀범 때문에 현상금까지 내걸었던 페어팩스 한인식당에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틱톡 스타가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객이 급증하는 등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해 NBC 워싱턴닷컴 등 지역 언론 매체에 따르면 음식 비평가로 활동 중인 틱톡 스타 K3가 알렉스 강 대표가 운영하는 페어팩스 서클에 오코노미 아시안 그릴에 들려 음식을 먹은 후 동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K3는 오코노미 그릴을 아시안 치폴레라고 소개하며 주문한 음식을 차 안에서 자세히 소개하며 먹었습니다. NBC 워싱턴 측에 따르면 그 후 이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 대거 오코노미 그릴로 몰려들자
업소 측은 급기야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사람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표지판을 문에 붙여야 할 정도로 상황을 이루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알렉스 강 대표는 6개월 동안 한 주에 130시간 넘게 일한 적도 있고 하루에 단 6개의 주문을 받기도 했었다며 지금은 한마디로 활기가 넘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 것은 식당 업주의 꿈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K3는 최근 상습 먹튀 사건을 당한 알렉스 강 대표에게 $3,000를 기부했으며 기부금을 받은 강 대표는 일부 지역 교사들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돈은 직원들 보너스로 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뉴포트 지역에 위치한 패션 아일랜드 쇼핑몰에서 2명의 남성 주민이 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은 어젯밤 11시 30분 스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3명의 용의자가 흰색 롤스로이스 SUV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 남성 한 명에게 시계와 지갑을 훔쳤습니다. 또 다른 피해 남성은 노란색 페라리를 탑승하고 있었던 걸로 확인되었으며 용의자 중 한 명이 권총을 가지고 그를 위협했다고 합니다. 해당 남성은 용의자의 총격에 맞진 않았으나 용의자의 총격이 페라리 차량의 유리창문을 박살내면서 유리창 파편에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자는 용의자들로부터 도주하면서 인근 주유소에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에 사건을 벌인 용의자들은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패션 아일랜드 쇼핑몰 주차장에는 지난 7월에도 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60대 피해 여성 한 명이 용의자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사건을 벌이던 용의자 3명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을 겨냥한 강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새벽 샌페드로 지역 세븐일레븐 매장에 떼강도단이 편의점을 침입해 물건을 싹쓸이 갔습니다. LA 경찰 당국에 따르면 스트리트 테이크오버를 벌이고 있었던 30에서 50명가량의 용의자들은 개피 스트릿과 일가에 위치해 있는 이 매장에서 담배 정갑 이상, 현금 $5,000 이상이 들어있는 캐시 레지스터 2대, 복권 티켓 등 약 $4만 달러에 달하는 금품을 강타해 도주했습니다. 세븐일레븐 매장이 떼강도단의 피해를 입은 건 이번 달에만 5번째로 지난 25일 한 직원이 깨진 유리가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해당 매장을 청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이 한인들이 온라인상으로 LA 경찰국에 범죄 피해 신고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LA 한인회가 오는 29일 LAPD 경관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관심 있으신 분들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한인들이 온라인상으로 LA 경찰국에 범죄 피해를 신고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LA 한인회가 오는 29일 LAPD 경관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최근 타운 내 비즈니스를 상대로 한 강절도와 기물파손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데 피해 업소들이 인력 부족으로 시간을 내 경찰서를 방문하기 어려워 LAPD에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려 해도 제대로 하지 못해 접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LA 한인회에서는 LAPD 커뮤니티 온라인 리포팅 서비스 담당자인 알레안드로 디아즈발 경관을 강사로 초청해 온라인 신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LA 커뮤니티 온라인 리포팅 서비스는 지난 4월 17일 캐런 베스 시장과 함께 개최한 커뮤니티 치안간담회에서 도미닉 최 LAPD 국장이 소개한 프로그램으로 절도와 괴롭힘, 증오범죄, 뺑소니, 신분도용, 마약범죄 등을 어떻게 구분하고 신고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세미나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LA 한인회에서 개최합니다. 한편 LA 한인회는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이 올림픽 경찰서에 신고 혹은 제보하는 것을 돕기 위해 통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약 14명의 봉사자를 확보해 이전보다 더 다양한 시간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에게 범죄 예방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올림픽 경찰서와 함께 앞으로 2주마다 카플라 TV를 통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추석을 맞아 한인은행들이 고객에 한해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오는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한국과 홍콩, 중국, 베트남, 대만으로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또 수신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현지 통화로 송금하는 포인 컨트리 송금 수수료 면제 행사도 진행합니다. 대상은 한국과 홍콩, 싱가폴, 일본, 베트남, 대만, 태국, 캐나다, 호주, 영국 통화로 송금하는 고객의 한해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한미은행은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한국과 홍콩, 중국,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으로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CBB뱅크와 오픈뱅크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한국으로의 송금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캘리포니아 45지구 연방 하원직 선거에 출마한 미셸 박스틸 의원과 경쟁 상대인 데렉 트렌 후보가 민감한 사안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가 보도했습니다. 데렉 트렌 후보는 성범죄자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논란에 휩싸였는데, 트렌 후보는 코스코에 근무하는 여직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코스코 직원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 케이스는 샌버나디노에 위치한 코스코 창고에서 근무하는 남자 직원이 자신과 근무하는 3명의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직장에서 해고당한 후 회사 측 조처에 반발하면서 남자 직원이 회사 측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트렌 후보가 작성한 소장에 따르면 남성 직원이 자신이 미투 운동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면서 코스코 측이 자신의 입장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여직원들의 이야기만을 듣고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셸 박스틸 의원은 트렌 후보처럼 성추행을 당한 여성 피해자들에게 거꾸로 책임을 돌리는 법조인에게 연방의회에서 법안을 마련하는 책임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셸 박스틸 의원도 여성의 인권과 관련돼 도마에 올랐는데, 그 이유는 낙태와 여성의 생식권 때문입니다. 1년 전에 발의된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이 법안은 태아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이를 전국적인 차원의 낙태 금지법과 유사하다고 여겼습니다. 미셸 박스틸 의원의 낙태에 대한 태도가 캘리포니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극단적이라고 상대 측인 데렉 트렌 후보는 비난하면서 지금 미셸 박스틸 의원과 데렉 트렌 후보가 충돌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번 주에 시중에 나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 목요일 2024-25 시즌용 업데이트된 모더나와 파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배포를 승인했고, CVS와 월그린, 라이레이드, 랄프스, 반스, 파빌리온, 알버슨, 세이프웨이 등에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예약을 받거나 곧 받을 예정입니다. 카이저 퍼마넨테는 다음 달 중순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주민들은 곧 우편으로 무료 테스트킷 4개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도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근 급증했는데, 하수에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 수준이 캘리포니아는 물론이고 전국 45개 주에서 높음 또는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전염성이 가장 강한 변종은 KP311입니다. 올여름 코로나로 인한 응급실 방문, 입원 및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다행히 팬데믹 초기 유행 때만큼 심하진 않다,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게 보건당국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CNN에서도 나오고요. 지금 주류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아시스라고 아십니까? 영국의 락밴드죠. 오아시스가 이렇게 인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15년 만에 재결합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해외 화제 소식 KBS가 묶었습니다. 오아시스 공식 SNS에 올라온 게시글 24년 8월 27일 오전 8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영국 현지 언론들은 오아시스 데뷔 30주년을 맞아 팀이 재결합한다는 암시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데뷔 앨범 수록곡들의 초기 버전이 이번 주 공개될 거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아시스는 1994년에 데뷔해 브릿팝의 황제라고 일컬어지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렸지만 2009년 형 노엘 갤러거가 탈퇴를 선언하며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당시 노엘과 리암 두 형제의 불화가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해체 이후 몇 차례 재결합설이 돌았지만 그동안 성사되지 않았죠. 이번엔 진짜 재결합이 이루어질지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와 강풍을 동반한 악천후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발 아래로는 수십 미터 높이의 아찔한 풍경이 고스란히 내려다 보입니다. 현지 시각 18일 멕시코의 한 놀이공원에서 최대 시속 60km로 회전하는 공중근의 기구가 운행 도중 기상 악화로 상공에서 멈춰선 건데요. 탑승객들은 높이 70여 미터 상공에서 10분 넘게 고립돼야 했고, 직원들이 놀이기구를 수동으로 하강시킨 후에야 공포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놀이공원 측은 성명을 통해 갑작스런 기상 악화로 해당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시설도 운행이 일시 중단됐다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선수이자 20세기 미국 문화를 상징하는 인물인 베이브 루스의 유니폼이 역대 스포츠용품 경매 최고액을 경신했습니다. 화제의 유니폼은 2,412만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320억 원에 팔렸는데요. 종전 최고액의 2배 가까운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 유니폼의 낙찰 가격이 이토록 급등한 이유, 홈런왕 루스가 1932년 월드시리즈 3차전에서 입었던 옷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경기는 루스가 예고 홈런을 터뜨린 경기로 당시 그는 방망이로 펜스를 가리킨 뒤 그 방향 그대로 홈런을 쳤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플러스였습니다. 대선 출정 식격인 민주당과 공화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퇴로 없는 10주간의 선거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러닝메이트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해리스 부통령과 러닝메이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각각 당내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두 후보는 9월 10일에 예정된 첫 TV 토론 맞대결에 앞서 대선 승패를 좌우할 7대 경합주를 중심으로 지지 세력 외연을 확장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컨벤션 효과를 등에 업고 내친김에 승기를 잡겠다는 기세입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은 썬벨트 경합주인 조지아주를 내일부터 방문해 부통령 후보인 월즈 주지사와 함께 버스 투어에 나섭니다. 선거인단 16명이 걸려있는 조지아주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박빙의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주 전체 인구의 약 30%에 이르는 흑인 표심을 공략하면서 역전을 노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주 군인, 보훈 등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중시하는 영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편 미시간과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등 러스트벨트 경합주를 돌며 해리스 기세 꺾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몸담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5점으로 거론되는 아프간주든 미군 철수 등등등을 집중 공략하겠다라는 트럼프 캠프 측의 이야기입니다. 또 민주당 정치 명문가 출신으로 최근 5% 안팎의 지지율을 보여왔던 로버트 캐니어 주니어의 지지 선언을 발판 삼아 최대 승부처인 러스트벨트 경합주에서 지지율을 높이겠다는 보관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 해리스 대 트럼프 대결의 첫 승부처가 될 TV 토론을 앞두고 삿바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토론과 달리 상대방 발언 때도 마이크를 켜자라고 주장했고, 트럼프는 토론회를 주최하는 언론사가 편향됐다라면서 불참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YTN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제 삼은 ABC 뉴스 주말 대담 프로그램의 한 장면. 참전 용사가 받는 무공 훈장을 폄훼한 트럼프 발언을 진행자가 물고 늘어졌습니다. Do you agree that the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 is much better? Those are his No, words. John, it was you're totally taking that out of context. Donald Trump was great for our military. He is great for our veterans. 트럼프는 경량급 기자가 편향된 인터뷰를 했다며 가짜뉴스 ABC가 주최하는 다음 달 토론에 왜 참여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토론 참여 여부를 고민 중이라며 불참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I think ABC should be shut out. I'd much rather do it on NBC. I'd much rather do it on CBS. We're thinking about it.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후보가 바뀌었으니 토론 규칙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 바이든과 트럼프가 맞붙었던 CNN 토론 때와 달리 상대방 발언 때도 마이크를 켜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가 마이크 음소거 규칙을 선호하는 이유는 더 절제된 듯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TV 토론을 계기로 후보직을 사퇴한 만큼 보름 앞으로 다가온 토론을 놓고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이 더욱 치열하다는 관측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테러 3주년을 맞아 아프간 철군 문제를 놓고도 격돌했습니다. 해리스는 성명을 내고 아프간 전쟁을 끝낸 건 바이든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며 지난 3년간 전투 지역에 군대를 보내지 않고도 테러리스트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워싱턴 국립묘지에 헌화한 뒤 주 방위군 협회 행사에 참석해 3년 전 카불 공항 테러는 미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순간으로 미국은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공화당의 법통을 승계했다는 평가를 받는 정통 보수파 당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당원 이렇게 하니까 뭐 그냥 유권자 같지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어요. 역대 공화당 소속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 참모로 일했던 유력 인사 238명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공개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이 서한에는 오는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게 표를 던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솔직히 이념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이나 월즈 주지사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쪽에 투표하는 것은 더 말이 안 된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이념에서 동떨어진 극단적 주장을 내세워 대중을 열광시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느니 진보 성향인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는 게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 극우파 정권의 로드맵을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부른 프로젝트 2025를 거론하면서 혼란스러운 트럼프 리더십은 평범한 국민에 깊은 상처를 주고 국가 근간을 흔들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나 그의 판박이 JD 벤스가 푸틴과 같은 독재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미국의 동맹에 등을 돌리는 와중에 전 세계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한에 서명한 인사들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 밋 롬니 상원의원 캠프에서 일했던 참모들입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참모들도 물론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화당 내 일부 보수 인사들은 지난 2020년 때도 트럼프 전 대통령 대신 바이든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대선 후보 등 공화당 원로 인사들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의 유력 인사들은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불법 이민자 구제 정책에 반기를 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이 일단 해당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 제이 캠벨 바커는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안보부의 정책 시행을 최소 2주 동안 보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커 판사는 이 청구는 상당한 중요성이 있고 법원이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의 쟁점이 된 정책은 국토안보부가 가족 함께 두기라는 이름으로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프로그램입니다. 불과 시행 일주일 만에 법원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인데 이 정책은 약 10년 이상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한 불법 이민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했을 경우 당사자와 그의 자녀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가석방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불법 이민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승인을 받으면 3년 이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을 따기 전에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혜 자격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50만 명 그리고 그들의 자녀는 5만 명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를 비롯해 아이다호, 엘라바마, 아칸소, 플로리다 등등 공화당이 주정부 권력을 쥔 16개 주는 이 정책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합동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정책이 텍사스와 나라 전체를 해치고 있는 불법 이민 재앙을 적극적으로 악화한다라고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비토했습니다. 팩스 장관은 텍사스주의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연방법은 불체자 외국인이 출국한 후 합법적으로 재입국해 거주 허가를 받지 않고는 영주권 등 대부분의 이민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바이든의 국토안보부는 현행 연방법을 준수하는 대신 불체자 130만 명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텍사스 연방법원 판사는 해당 정책 시행을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시 보류를 명령했지만 추가 검토를 거쳐서 다시 이 조치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절 연휴 계획하시면서 여기저기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랜드 캐니언 항상 여행 탑5 안에 드는 곳입니다. 차로 가도 편하고 이동거리도 그렇게 멀진 않고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 많이 가시는데요. 그랜드 캐니언 갈 때마다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펜스, 난간이 없는 곳들이 상당히 많기도 한데 이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에서 돌발성 폭우로 강이 범람하면서 여행객 한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관리소에 따르면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내 콜로라도강 인근에서 여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애리조나주 길버트에서 온 체노아 니커슨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니커슨은 국립공원 내 하바스 캐니언 지역을 강타한 폭풍으로 콜로라도강 지류인 하바스 크릭이 범람한 뒤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수색 대상이었는데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하바스 크릭과 콜로라도강이 합류하는 지점부터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한 뒤 헬기를 이용해 카운티 검사관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이 범람한 지역 인근에 협곡에 고립돼 있었던 관광객, 주민 총 104명이 당시 긴급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애리조나주는 방위군 헬기를 동원해서 대피소로 이동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여행 준비 중이신 분들 항상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 많이 좋아하시죠? 네. 소시지는 어떠십니까? 소시지 이런 거 많이 드시나요? 가공육 많이 먹지 마라. 뭐 항상 건강 관련 뉴스를 보면 그런데 최근 소시지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시지 수요가 증가한 것은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텍사스 제조업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식품업계 응답자들은 경제가 약화함에 따라 디너 소시지 항목의 완만한 성장세가 관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시지 항목은 경제가 약화할 때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며 더 비싼 단백질보다 이 단백질에 좋은 대체품인데다가 소비자들의 식료품 예산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4개월 만에 3%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고물가 지속으로 식료품 지출비가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오른 가운데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찾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기 대신 소시지를 찾는 겁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를 때 소비자들이 저렴한 대체재를 찾는 경향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서 굳어지는 현상을 보이면서 이 같은 현상이 얼마나 지속될지 식품업계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라는 분위기입니다. 텍사스주 식품 제조업계 다른 응답자들은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새 전기차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환경 허가 재검토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미국 내 각종 건설 사업 수자원 환경 허가권을 가진 육군 공병단이 현대차가 조지아주에서 짓고 있는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지역 물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 당국이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환경단체 민원이 접수된 뒤 해당 공장 환경 허가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데 동의한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2년 10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총 투자액 76억 달러 그리고 8,000명 고용 규모의 공장 건설에 착수했고 올 10월 가동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울 만큼 공정을 진척시켰습니다. 공병단의 서한에 따르면 해당 공장의 허가를 신청한 조지아주와 지역 경제개발기구들은 현대차가 주민들의 식수원인 지하 대수층에서 하루 2,500만 리터 물을 끌어다 쓰길 원한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지아주 환경당국이 현대차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4개의 새로운 우물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검토하면서 현대차 공장의 공업 용수 수요가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됐고 결국 공병단은 현대차 공장의 물 사용과 관련한 영향이 무시해도 될 정도라는 기존의 판단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공병단은 현대차 공장 건설에 대한 환경 허가를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통해 최우선 정책 과제를 물가 안정에서 고용시장 안정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이 목표를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어느 정도 속도로 내려야 경제가 별 탈 없이 연착륙하고 잘 굴러갈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천천히 할 경우 경기 침체가 나올 수 있고 빠르게 내리자니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준은 지난 2022년 정책 목표를 인플레이션 대처에 맞추면서 금리를 빠르게 올렸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에 풀었던 돈이 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켰기 때문입니다. 2년이 지난 현재 고용시장 안정으로 목표가 다시 바뀌면서 필요한 정책을 펴야 할 때가 왔고 금리를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향후 고용시장의 향방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다저스 어제 휴식일이었죠. 어제 휴식일로 경기 없었습니다. 경기 없었는데 자 이제 오타니 선수가 과연 50-50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기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다저스 오늘부터 볼티모어와 홈에서 경기를 갖습니다. 볼티모어와 홈에서 경기를 갖고 주말에는 이제 애리조나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홈에서 가급적이면 홈런을 많이 터뜨리고 가면 좋죠. 네. 그렇게 되면 기분도 뭐 그렇고 상승세를 탈 때 그냥 쭉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저스 지금 한 30경기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남은 30경기에서 10개의 도루 그리고 9개의 홈런을 추가할 경우 오타니는 한 번도 메이저리그에서 그 어떤 선수도 닿아보지 못했던 발을 내딛지 못했던 도달하지 못했던 50홈런 50도루라는 뭐 신기록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그런데 도루 같은 거 하기에도 좀 상황이 애매하기도 해요. 왜냐면 주말 3연전이 애리조나 다이먼드백스와 원정 경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다이먼드백스가 지금 선두 다저스를 3경기 차까지 추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도루를 실패할 경우 또 그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그래서 도루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타니 선수 과연 이제 남은 경기들 30경기를 어떻게 치를지 뭐 보다 자세한 소식은 주간 스포츠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진기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한 선수가 한 경기에서 두 팀 소속의 선수로 뛴 그런 뭐 희귀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KBS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27일 데니 젠슨은 토론토 소속으로 보스턴과의 경기에 나섰습니다. 갑작스레 내린 비로 2회 초 젠슨의 타석 때 서스펜디드 경기가 선언됐고 추후 경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다음 날 젠슨은 트레이드로 보스턴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중단됐던 경기는 오늘 재개됐는데 원래대로면 젠슨의 타석이었던 만큼 두 팀 감독은 시작 전 라인업을 다시 짰습니다. 타석엔 젠슨을 대신해 토론토 돌턴 바쇼가 대타로 교체 투입대에 들어갔고 젠슨은 보스턴 소속으로 포수 마스크를 쓰고 옛 동료를 상대하게 됐습니다. 기록지상 젠슨은 2회 토론토의 타자와 보스턴의 포수로 모두 이름을 올린 셈입니다. 젠슨은 보스턴 유니폼을 입고 친정팀인 토론토를 상대로 안타까지 기록했습니다. 경기에선 토론토가 승리했는데 공교롭게도 보스턴의 마지막 타자도 젠슨이었습니다. It's interesting and it's strange and I'm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o have that and so yeah, at the end of the day, it's a cool thing. 날씨와 트레이드가 만들어낸 절묘한 우연이 100년이 넘는 메이저리그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이 한국축구협회 관심 가지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요. 한국축구협회가 감독 선임기구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에 최영일 축구협회 부회장을 선임했습니다. 야, 또 네, 이렇게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구 회장 리더십에 한계가 드러났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축구협회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주장 그리고 이야기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KBS입니다. 90년대 홍명보 감독과 함께 수비를 책임진 최영일 부회장은 일본 미우라 킬러로 불렸습니다. 지금은 축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전력강화위원장을 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대한 우리가 좁혀서 좋은 사람을 초대해서 한국 축구 발전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초대를 하고 싶어요. 전력강화위원회에는 축구협회 고위임원 2명이 포함되는 등 새 얼굴의 참여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정혜성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협회 내부 고위직 인사가 돌려막기로 기용돼 이번에도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광휘의 역할이 여자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 감독 선임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참신한 인사의 발탁이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거듭된 난맥상으로 명망 있는 축구계 인물들이 등을 돌린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거 다 누가 하겠어요? 지금 이 당국. 정몽규 회장 임기에 맞춰 전력강화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정 회장의 4선 연임 도전에 따라 위원회의 역할도 달라지는데 문체부는 연임에 부정적입니다. 그건 아마 공정위원회가 정말 공정하다면 다시 출마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팬과 정치권의 질타에 이어 축구계 인사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 현실.
정몽규 리더십이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2024년 8월 27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저는